누군가의 공간을 들여다보는 것은 때로는 그 사람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유난히 깔끔하게 정돈된 책상, 혹은 반대로 무엇 하나 제자리에 있지 않은 듯한 방.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그 사람의 성격이나 취향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정리 방식이 보이지 않는 깊은 상처가 남긴 흔적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적 학대, 즉 정서적 지배와 통제를 경험한 생존자들이 그들의 물건을 정리하는 독특한 방식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습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고 통제 속에서 자유를 갈망하며 불안 속에서 안전을 지키려 했던 한 인간의 처절한 생존 기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 온기를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나눔은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영혼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만약을 위한 비상 가방입니다. 혹시 한 번도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비상용 가방을 꾸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나르시시스트 학대 생존자들에게 이것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닌 현실입니다. 누군가의 완전한 통제 아래 살아본 경험, 특히 그 통제가 돈의 사용이나 외출의 자유, 심지어는 사소한 일상의 선택까지 미쳤다면 당신은 본능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만약을 위한 비상 가방은 편집증적인 불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지혜입니다. 저명한 트라우마 전문가인 주디스 허먼 박사는 그녀의 저서 트라우마에서 강압적인 통제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위협 상태를 조성하며 이로 인해 탈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제2의 천성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비상 가방일 수도 있고 낡은 책갈피 사이에 끼워둔 약간의 현금 혹은 믿을 만한 친구에게 맡겨둔 여분의 열쇠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작고 사소한 준비들은 삶의 모든 통제권을 빼앗긴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피해자에게 유일하게 남은 내 삶의 주도권이라는 감각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많은 생존자들이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는 원래 신중한 사람이야. 혹은 누구나 비상 계획 하나쯤은 있어야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깔린 깊은 두려움의 존재 여부가 바로 그 차이를 만듭니다. 만약을 위한 비상 가방은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르시시스트 학대 생존자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언제든 닥칠 수 있는 현실에 대한 처절한 준비입니다. 두 번째, 병적인 대칭과 질서에 대한 집착입니다. 벽에 걸린 액자가 아주 미세하게 비뚤어져 있을 때 참을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시나요? 언제 어디서 갈등이 폭발할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살아남았다면 당신은 어떻게든 붙잡을 수 있는 안정감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생존자들에게 그 안정감은 바로 자신의 주변 환경을 완벽하게 정돈하고 대칭을 맞추고 질서정연하게 유지하는 것에서 옵니다. 몸은 기억한다의 저자 베셀 반데어 콜크 박사는 트라우마 생존자들이 자신이 겪었던 예측 불가능성을 보상하기 위해 종종 자신의 환경에 인위적인 구조를 만들어낸다고 설명합니다. 당신의 과거가 감정적인 폭발과 수시로 바뀌는 규칙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물건들을 완벽하게 줄 세우는 행위는 무너진 균형을 회복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경험 속에서 무질서는 단순히 방이 더러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곧 닥쳐올 위험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대칭에 대한 집착은
단순히 깔끔함을 추구하는 성격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때 완전히 통제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세상에서 통제감을 되찾으려는 눈물겨운 노력의 증거입니다. 책 몇 권을 가지런히 정리하거나 가구를 완벽하게 정렬하는 것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준다면 그것은 결코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세 번째,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 숨겨둔 귀중품입니다. 당신의 모든 움직임, 특히 재정적인 부분을 통제하는 사람과 함께 살았다면 당신은 얼마 남지 않은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법을 배웁니다. 오래된 책 속에 비상금을 숨기고 시리얼 상자 안에 여권을 감추거나 소파 쿠션 밑에 중요한 서류를 넣어두는 것처럼 말입니다. 숨겨진 학대로부터의 치유의 저자 셰넌 토마스는 재정적 통제가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덫에 가두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흔한 전략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돈의 흐름을 막음으로써 피해자의 발을 묶고 의존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귀중품을 숨기는 행위는 망상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단돈 1,000원을 쓰는 것조차 해명해야 했거나 언제든 내게 꼭 필요한 물건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어본 적이 있다면 비밀 은닉처를 만드는 것은 당연한 본능이 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그 지옥 같은 관계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 후에도 여전히 그 습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트라우마는 우리의 뇌를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도록 길들입니다. 비록 지금은 위험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말이죠. 어쩌면 약간의 대비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다만 어디에 무엇을 숨겼는지는 꼭 메모해두는 편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모든 것의 여분을 비축해두는 습관입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 생존자들에게 여분의 물건을 쌓아두는 것은 건망증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전함을 느끼기 위한 방어기제입니다. 통제를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과 함께 살다 보면 아주 평범한 일상의 물건들조차 당신을 무력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외출해야 할 때 일부러 열쇠를 잃어버리고 외부의 도움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폰 충전기를 숨기고 당신의 통제권을 상기시키기 위해 소중한 개인 물품을 버리는 식입니다. 강압적 통제 전문가인 크리스틴 코키올라는 가해자들이 두려움과 의존성을 심어주기 위해 자원에 대한 접근을 조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칫솔부터 중요한 서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의 여분을 보관하는 것은 단순히 편리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조용한 저항 행위입니다. 만약 당신의 옷장이 작은 편의점처럼 보인다고 해서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것은 혼란이 아니라 당신이 지켜낸 안전의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 실용성이 아닌 정서적 안정감에 따른 정리입니다. 물건을 가장 실용적인 곳이 아닌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곳에 보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가장 아끼는 머그컵이 부엌이 아닌 침실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한때 부엌이 비난과 통제의 전쟁터였다면 말이죠. 중요한 서류들이 서재의 파일 캐비닛이 아닌 침대 옆 협탁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가해자가 당신의 서류를 몰래 뒤지는 습관이 있었다면요. 심리학자이자 트라우마 전문가인 테마 브라이언트는 학대 생존자들이 자신의 환경에 대한 통제감을 되찾기 위해 종종 안전 중심의 습관을 발달시킨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건망증이 심하거나 정리를 못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당신은 자신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을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 브루스 페리는 우리의 뇌가 장기간의 스트레스나 공포를 겪은 후에는 논리보다 정서적 안전을 우선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신발은 신발장이 아닌 소파 옆에, 가장 좋아하는 책은 책장이 아닌 차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방식이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면 그 머그컵이 어디에 있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6번째, 모든 것에 라벨을 붙이는 습관입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대방을 끊임없이 조종하여 스스로의 기억, 판단, 현실 감각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정서적 학대입니다. 내가 예민한 거야. 그런 말 한 적 없어. 이게 다 널 위해서야. 와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들으며 살아왔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믿는 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것에 라벨을 붙이는 것은 바로 이 상처에서 비롯된 대처 방식입니다. 모든 서랍, 모든 상자, 심지어 아주 작은 물건에까지 상세한 라벨을 붙여놓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에 있는 것이 맞아. 내 기억이 틀리지 않았어라고 스스로에게 확인시켜주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나르시시즘 전문가인 라마니 두르바술라 박사는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피해자가 자신의 직감과 인식을 신뢰하기 어려워지는 혼란의 안개를 만들어낸다고 말합니다. 라벨링은 그 안개 속에서 명확성을 되찾으려는 시도이며 감정적인 자기 보존의 한 형태입니다. 나는 미치지 않았어. 이것이 현실이야 라고 외치는 라벨과 규칙으로 쌓아올린 감정의 요새인 셈입니다. 7번째, 감정적 유발 요인에 따른 색상 구분입니다. 이것은 라벨링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특정 색깔이 특정 감정이나 기억과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으로 분류된 서류들은 긴급하거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들, 파란색은 평온하고 안전한 것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기 좋게 정리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감정적인 지뢰밭을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를 자극할 수 있는 물건이나 서류를 마주하기 전에 색깔을 통해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고 하루를 예측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려는 무의식적인 노력입니다. 마지막 8번째, 물건을 조용한 경보기로 배치하기입니다. 방에 들어서는 순간 무언가 미세하게 달라졌음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소한 실수 하나가 엄청난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끊임없는 감시 속에서 살았다면 당신은 자신만의 공간을 모니터링하는 특별한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의도적으로 살짝 비틀어 놓거나 신발을 특정한 각도로 두거나 의자를 중심에서 약간 벗어나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장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내 공간에 침입했는지를 알려주는 조용한 경보기입니다. 주디스 허먼 박사는 과잉 경계가 장기간의 위험 노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이로 인해 생존자들은 주변 환경의 미세한 변화에 극도로 예민해진다고 설명합니다. 누군가 그 물건을 단 1cm라도 움직였다면 당신은 즉시 알아차립니다. 수년간 사생활을 침해당한 후 이러한 인식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체계가 된 것입니다. 당신이 공간을 정리하는 방식은 단순한 습관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회복 탄력성과 생존의 증거입니다. 숨겨진 비상자금, 여분의 계획, 완벽하게 정렬된 물건 하나하나는 한때 예측 불가능한 혼돈에 맞서 당신을 지켜준 방패였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이러한 패턴들을 인식하고 이제 어떤 것이 여전히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 어떤 것을 놓아주어야 할지 스스로 결정할 때 시작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공간을 안정과 자유, 그리고 평화를 반영하는 곳으로 재창조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정리하든 그곳이 당신이 온전히 통제하는 당신만의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방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공간 안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우면 됩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누군가의 공간을 들여다보는 것은 때로는 그 사람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유난히 깔끔하게 정돈된 책상, 혹은 반대로 무엇 하나 제자리에 있지 않은 듯한 방.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그 사람의 성격이나 취향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정리 방식이 보이지 않는 깊은 상처가 남긴 흔적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적 학대, 즉 정서적 지배와 통제를 경험한 생존자들이 그들의 물건을 정리하는 독특한 방식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습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고 통제 속에서 자유를 갈망하며 불안 속에서 안전을 지키려 했던 한 인간의 처절한 생존 기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 온기를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나눔은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영혼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만약을 위한 비상 가방입니다. 혹시 한 번도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비상용 가방을 꾸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나르시시스트 학대 생존자들에게 이것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닌 현실입니다. 누군가의 완전한 통제 아래 살아본 경험, 특히 그 통제가 돈의 사용이나 외출의 자유, 심지어는 사소한 일상의 선택까지 미쳤다면 당신은 본능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만약을 위한 비상 가방은 편집증적인 불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지혜입니다. 저명한 트라우마 전문가인 주디스 허먼 박사는 그녀의 저서 트라우마에서 강압적인 통제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위협 상태를 조성하며 이로 인해 탈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제2의 천성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비상 가방일 수도 있고 낡은 책갈피 사이에 끼워둔 약간의 현금 혹은 믿을 만한 친구에게 맡겨둔 여분의 열쇠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작고 사소한 준비들은 삶의 모든 통제권을 빼앗긴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피해자에게 유일하게 남은 내 삶의 주도권이라는 감각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많은 생존자들이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는 원래 신중한 사람이야. 혹은 누구나 비상 계획 하나쯤은 있어야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깔린 깊은 두려움의 존재 여부가 바로 그 차이를 만듭니다. 만약을 위한 비상 가방은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르시시스트 학대 생존자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언제든 닥칠 수 있는 현실에 대한 처절한 준비입니다. 두 번째, 병적인 대칭과 질서에 대한 집착입니다. 벽에 걸린 액자가 아주 미세하게 비뚤어져 있을 때 참을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시나요? 언제 어디서 갈등이 폭발할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살아남았다면 당신은 어떻게든 붙잡을 수 있는 안정감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생존자들에게 그 안정감은 바로 자신의 주변 환경을 완벽하게 정돈하고 대칭을 맞추고 질서정연하게 유지하는 것에서 옵니다. 몸은 기억한다의 저자 베셀 반데어 콜크 박사는 트라우마 생존자들이 자신이 겪었던 예측 불가능성을 보상하기 위해 종종 자신의 환경에 인위적인 구조를 만들어낸다고 설명합니다. 당신의 과거가 감정적인 폭발과 수시로 바뀌는 규칙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물건들을 완벽하게 줄 세우는 행위는 무너진 균형을 회복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경험 속에서 무질서는 단순히 방이 더러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곧 닥쳐올 위험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대칭에 대한 집착은
단순히 깔끔함을 추구하는 성격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때 완전히 통제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세상에서 통제감을 되찾으려는 눈물겨운 노력의 증거입니다. 책 몇 권을 가지런히 정리하거나 가구를 완벽하게 정렬하는 것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준다면 그것은 결코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세 번째,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 숨겨둔 귀중품입니다. 당신의 모든 움직임, 특히 재정적인 부분을 통제하는 사람과 함께 살았다면 당신은 얼마 남지 않은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법을 배웁니다. 오래된 책 속에 비상금을 숨기고 시리얼 상자 안에 여권을 감추거나 소파 쿠션 밑에 중요한 서류를 넣어두는 것처럼 말입니다. 숨겨진 학대로부터의 치유의 저자 셰넌 토마스는 재정적 통제가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덫에 가두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흔한 전략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돈의 흐름을 막음으로써 피해자의 발을 묶고 의존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귀중품을 숨기는 행위는 망상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단돈 1,000원을 쓰는 것조차 해명해야 했거나 언제든 내게 꼭 필요한 물건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어본 적이 있다면 비밀 은닉처를 만드는 것은 당연한 본능이 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그 지옥 같은 관계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 후에도 여전히 그 습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트라우마는 우리의 뇌를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도록 길들입니다. 비록 지금은 위험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말이죠. 어쩌면 약간의 대비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다만 어디에 무엇을 숨겼는지는 꼭 메모해두는 편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모든 것의 여분을 비축해두는 습관입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 생존자들에게 여분의 물건을 쌓아두는 것은 건망증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전함을 느끼기 위한 방어기제입니다. 통제를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과 함께 살다 보면 아주 평범한 일상의 물건들조차 당신을 무력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외출해야 할 때 일부러 열쇠를 잃어버리고 외부의 도움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폰 충전기를 숨기고 당신의 통제권을 상기시키기 위해 소중한 개인 물품을 버리는 식입니다. 강압적 통제 전문가인 크리스틴 코키올라는 가해자들이 두려움과 의존성을 심어주기 위해 자원에 대한 접근을 조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칫솔부터 중요한 서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의 여분을 보관하는 것은 단순히 편리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조용한 저항 행위입니다. 만약 당신의 옷장이 작은 편의점처럼 보인다고 해서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것은 혼란이 아니라 당신이 지켜낸 안전의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 실용성이 아닌 정서적 안정감에 따른 정리입니다. 물건을 가장 실용적인 곳이 아닌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곳에 보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가장 아끼는 머그컵이 부엌이 아닌 침실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한때 부엌이 비난과 통제의 전쟁터였다면 말이죠. 중요한 서류들이 서재의 파일 캐비닛이 아닌 침대 옆 협탁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가해자가 당신의 서류를 몰래 뒤지는 습관이 있었다면요. 심리학자이자 트라우마 전문가인 테마 브라이언트는 학대 생존자들이 자신의 환경에 대한 통제감을 되찾기 위해 종종 안전 중심의 습관을 발달시킨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건망증이 심하거나 정리를 못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당신은 자신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을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 브루스 페리는 우리의 뇌가 장기간의 스트레스나 공포를 겪은 후에는 논리보다 정서적 안전을 우선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신발은 신발장이 아닌 소파 옆에, 가장 좋아하는 책은 책장이 아닌 차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방식이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면 그 머그컵이 어디에 있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6번째, 모든 것에 라벨을 붙이는 습관입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대방을 끊임없이 조종하여 스스로의 기억, 판단, 현실 감각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정서적 학대입니다. 내가 예민한 거야. 그런 말 한 적 없어. 이게 다 널 위해서야. 와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들으며 살아왔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믿는 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것에 라벨을 붙이는 것은 바로 이 상처에서 비롯된 대처 방식입니다. 모든 서랍, 모든 상자, 심지어 아주 작은 물건에까지 상세한 라벨을 붙여놓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에 있는 것이 맞아. 내 기억이 틀리지 않았어라고 스스로에게 확인시켜주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나르시시즘 전문가인 라마니 두르바술라 박사는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피해자가 자신의 직감과 인식을 신뢰하기 어려워지는 혼란의 안개를 만들어낸다고 말합니다. 라벨링은 그 안개 속에서 명확성을 되찾으려는 시도이며 감정적인 자기 보존의 한 형태입니다. 나는 미치지 않았어. 이것이 현실이야 라고 외치는 라벨과 규칙으로 쌓아올린 감정의 요새인 셈입니다. 7번째, 감정적 유발 요인에 따른 색상 구분입니다. 이것은 라벨링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특정 색깔이 특정 감정이나 기억과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으로 분류된 서류들은 긴급하거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들, 파란색은 평온하고 안전한 것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기 좋게 정리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감정적인 지뢰밭을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를 자극할 수 있는 물건이나 서류를 마주하기 전에 색깔을 통해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고 하루를 예측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려는 무의식적인 노력입니다. 마지막 8번째, 물건을 조용한 경보기로 배치하기입니다. 방에 들어서는 순간 무언가 미세하게 달라졌음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소한 실수 하나가 엄청난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끊임없는 감시 속에서 살았다면 당신은 자신만의 공간을 모니터링하는 특별한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의도적으로 살짝 비틀어 놓거나 신발을 특정한 각도로 두거나 의자를 중심에서 약간 벗어나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장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내 공간에 침입했는지를 알려주는 조용한 경보기입니다. 주디스 허먼 박사는 과잉 경계가 장기간의 위험 노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이로 인해 생존자들은 주변 환경의 미세한 변화에 극도로 예민해진다고 설명합니다. 누군가 그 물건을 단 1cm라도 움직였다면 당신은 즉시 알아차립니다. 수년간 사생활을 침해당한 후 이러한 인식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체계가 된 것입니다. 당신이 공간을 정리하는 방식은 단순한 습관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회복 탄력성과 생존의 증거입니다. 숨겨진 비상자금, 여분의 계획, 완벽하게 정렬된 물건 하나하나는 한때 예측 불가능한 혼돈에 맞서 당신을 지켜준 방패였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이러한 패턴들을 인식하고 이제 어떤 것이 여전히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 어떤 것을 놓아주어야 할지 스스로 결정할 때 시작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공간을 안정과 자유, 그리고 평화를 반영하는 곳으로 재창조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정리하든 그곳이 당신이 온전히 통제하는 당신만의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방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공간 안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우면 됩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누군가의 공간을 들여다보는 것은 때로는 그 사람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유난히 깔끔하게 정돈된 책상, 혹은 반대로 무엇 하나 제자리에 있지 않은 듯한 방.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그 사람의 성격이나 취향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정리 방식이 보이지 않는 깊은 상처가 남긴 흔적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적 학대, 즉 정서적 지배와 통제를 경험한 생존자들이 그들의 물건을 정리하는 독특한 방식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습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고 통제 속에서 자유를 갈망하며 불안 속에서 안전을 지키려 했던 한 인간의 처절한 생존 기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 온기를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나눔은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영혼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만약을 위한 비상 가방입니다. 혹시 한 번도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비상용 가방을 꾸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나르시시스트 학대 생존자들에게 이것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닌 현실입니다. 누군가의 완전한 통제 아래 살아본 경험, 특히 그 통제가 돈의 사용이나 외출의 자유, 심지어는 사소한 일상의 선택까지 미쳤다면 당신은 본능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만약을 위한 비상 가방은 편집증적인 불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지혜입니다. 저명한 트라우마 전문가인 주디스 허먼 박사는 그녀의 저서 트라우마에서 강압적인 통제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위협 상태를 조성하며 이로 인해 탈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제2의 천성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비상 가방일 수도 있고 낡은 책갈피 사이에 끼워둔 약간의 현금 혹은 믿을 만한 친구에게 맡겨둔 여분의 열쇠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작고 사소한 준비들은 삶의 모든 통제권을 빼앗긴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피해자에게 유일하게 남은 내 삶의 주도권이라는 감각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많은 생존자들이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는 원래 신중한 사람이야. 혹은 누구나 비상 계획 하나쯤은 있어야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깔린 깊은 두려움의 존재 여부가 바로 그 차이를 만듭니다. 만약을 위한 비상 가방은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르시시스트 학대 생존자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언제든 닥칠 수 있는 현실에 대한 처절한 준비입니다. 두 번째, 병적인 대칭과 질서에 대한 집착입니다. 벽에 걸린 액자가 아주 미세하게 비뚤어져 있을 때 참을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시나요? 언제 어디서 갈등이 폭발할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살아남았다면 당신은 어떻게든 붙잡을 수 있는 안정감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생존자들에게 그 안정감은 바로 자신의 주변 환경을 완벽하게 정돈하고 대칭을 맞추고 질서정연하게 유지하는 것에서 옵니다. 몸은 기억한다의 저자 베셀 반데어 콜크 박사는 트라우마 생존자들이 자신이 겪었던 예측 불가능성을 보상하기 위해 종종 자신의 환경에 인위적인 구조를 만들어낸다고 설명합니다. 당신의 과거가 감정적인 폭발과 수시로 바뀌는 규칙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물건들을 완벽하게 줄 세우는 행위는 무너진 균형을 회복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경험 속에서 무질서는 단순히 방이 더러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곧 닥쳐올 위험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대칭에 대한 집착은
단순히 깔끔함을 추구하는 성격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때 완전히 통제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세상에서 통제감을 되찾으려는 눈물겨운 노력의 증거입니다. 책 몇 권을 가지런히 정리하거나 가구를 완벽하게 정렬하는 것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준다면 그것은 결코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세 번째,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 숨겨둔 귀중품입니다. 당신의 모든 움직임, 특히 재정적인 부분을 통제하는 사람과 함께 살았다면 당신은 얼마 남지 않은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법을 배웁니다. 오래된 책 속에 비상금을 숨기고 시리얼 상자 안에 여권을 감추거나 소파 쿠션 밑에 중요한 서류를 넣어두는 것처럼 말입니다. 숨겨진 학대로부터의 치유의 저자 셰넌 토마스는 재정적 통제가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덫에 가두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흔한 전략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돈의 흐름을 막음으로써 피해자의 발을 묶고 의존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귀중품을 숨기는 행위는 망상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단돈 1,000원을 쓰는 것조차 해명해야 했거나 언제든 내게 꼭 필요한 물건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어본 적이 있다면 비밀 은닉처를 만드는 것은 당연한 본능이 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그 지옥 같은 관계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 후에도 여전히 그 습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트라우마는 우리의 뇌를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도록 길들입니다. 비록 지금은 위험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말이죠. 어쩌면 약간의 대비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다만 어디에 무엇을 숨겼는지는 꼭 메모해두는 편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모든 것의 여분을 비축해두는 습관입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 생존자들에게 여분의 물건을 쌓아두는 것은 건망증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전함을 느끼기 위한 방어기제입니다. 통제를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과 함께 살다 보면 아주 평범한 일상의 물건들조차 당신을 무력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외출해야 할 때 일부러 열쇠를 잃어버리고 외부의 도움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폰 충전기를 숨기고 당신의 통제권을 상기시키기 위해 소중한 개인 물품을 버리는 식입니다. 강압적 통제 전문가인 크리스틴 코키올라는 가해자들이 두려움과 의존성을 심어주기 위해 자원에 대한 접근을 조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칫솔부터 중요한 서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의 여분을 보관하는 것은 단순히 편리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조용한 저항 행위입니다. 만약 당신의 옷장이 작은 편의점처럼 보인다고 해서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것은 혼란이 아니라 당신이 지켜낸 안전의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 실용성이 아닌 정서적 안정감에 따른 정리입니다. 물건을 가장 실용적인 곳이 아닌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곳에 보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가장 아끼는 머그컵이 부엌이 아닌 침실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한때 부엌이 비난과 통제의 전쟁터였다면 말이죠. 중요한 서류들이 서재의 파일 캐비닛이 아닌 침대 옆 협탁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가해자가 당신의 서류를 몰래 뒤지는 습관이 있었다면요. 심리학자이자 트라우마 전문가인 테마 브라이언트는 학대 생존자들이 자신의 환경에 대한 통제감을 되찾기 위해 종종 안전 중심의 습관을 발달시킨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건망증이 심하거나 정리를 못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당신은 자신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을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 브루스 페리는 우리의 뇌가 장기간의 스트레스나 공포를 겪은 후에는 논리보다 정서적 안전을 우선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신발은 신발장이 아닌 소파 옆에, 가장 좋아하는 책은 책장이 아닌 차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방식이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면 그 머그컵이 어디에 있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6번째, 모든 것에 라벨을 붙이는 습관입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대방을 끊임없이 조종하여 스스로의 기억, 판단, 현실 감각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정서적 학대입니다. 내가 예민한 거야. 그런 말 한 적 없어. 이게 다 널 위해서야. 와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들으며 살아왔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믿는 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것에 라벨을 붙이는 것은 바로 이 상처에서 비롯된 대처 방식입니다. 모든 서랍, 모든 상자, 심지어 아주 작은 물건에까지 상세한 라벨을 붙여놓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에 있는 것이 맞아. 내 기억이 틀리지 않았어라고 스스로에게 확인시켜주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나르시시즘 전문가인 라마니 두르바술라 박사는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피해자가 자신의 직감과 인식을 신뢰하기 어려워지는 혼란의 안개를 만들어낸다고 말합니다. 라벨링은 그 안개 속에서 명확성을 되찾으려는 시도이며 감정적인 자기 보존의 한 형태입니다. 나는 미치지 않았어. 이것이 현실이야 라고 외치는 라벨과 규칙으로 쌓아올린 감정의 요새인 셈입니다. 7번째, 감정적 유발 요인에 따른 색상 구분입니다. 이것은 라벨링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특정 색깔이 특정 감정이나 기억과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으로 분류된 서류들은 긴급하거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들, 파란색은 평온하고 안전한 것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기 좋게 정리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감정적인 지뢰밭을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를 자극할 수 있는 물건이나 서류를 마주하기 전에 색깔을 통해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고 하루를 예측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려는 무의식적인 노력입니다. 마지막 8번째, 물건을 조용한 경보기로 배치하기입니다. 방에 들어서는 순간 무언가 미세하게 달라졌음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소한 실수 하나가 엄청난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끊임없는 감시 속에서 살았다면 당신은 자신만의 공간을 모니터링하는 특별한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의도적으로 살짝 비틀어 놓거나 신발을 특정한 각도로 두거나 의자를 중심에서 약간 벗어나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장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내 공간에 침입했는지를 알려주는 조용한 경보기입니다. 주디스 허먼 박사는 과잉 경계가 장기간의 위험 노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이로 인해 생존자들은 주변 환경의 미세한 변화에 극도로 예민해진다고 설명합니다. 누군가 그 물건을 단 1cm라도 움직였다면 당신은 즉시 알아차립니다. 수년간 사생활을 침해당한 후 이러한 인식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체계가 된 것입니다. 당신이 공간을 정리하는 방식은 단순한 습관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회복 탄력성과 생존의 증거입니다. 숨겨진 비상자금, 여분의 계획, 완벽하게 정렬된 물건 하나하나는 한때 예측 불가능한 혼돈에 맞서 당신을 지켜준 방패였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이러한 패턴들을 인식하고 이제 어떤 것이 여전히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 어떤 것을 놓아주어야 할지 스스로 결정할 때 시작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공간을 안정과 자유, 그리고 평화를 반영하는 곳으로 재창조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정리하든 그곳이 당신이 온전히 통제하는 당신만의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방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공간 안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우면 됩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누군가의 공간을 들여다보는 것은 때로는 그 사람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유난히 깔끔하게 정돈된 책상, 혹은 반대로 무엇 하나 제자리에 있지 않은 듯한 방.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그 사람의 성격이나 취향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정리 방식이 보이지 않는 깊은 상처가 남긴 흔적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적 학대, 즉 정서적 지배와 통제를 경험한 생존자들이 그들의 물건을 정리하는 독특한 방식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습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고 통제 속에서 자유를 갈망하며 불안 속에서 안전을 지키려 했던 한 인간의 처절한 생존 기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 온기를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나눔은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영혼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만약을 위한 비상 가방입니다. 혹시 한 번도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비상용 가방을 꾸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나르시시스트 학대 생존자들에게 이것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닌 현실입니다. 누군가의 완전한 통제 아래 살아본 경험, 특히 그 통제가 돈의 사용이나 외출의 자유, 심지어는 사소한 일상의 선택까지 미쳤다면 당신은 본능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만약을 위한 비상 가방은 편집증적인 불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지혜입니다. 저명한 트라우마 전문가인 주디스 허먼 박사는 그녀의 저서 트라우마에서 강압적인 통제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위협 상태를 조성하며 이로 인해 탈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제2의 천성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비상 가방일 수도 있고 낡은 책갈피 사이에 끼워둔 약간의 현금, 혹은 믿을 만한 친구에게 맡겨둔 여분의 열쇠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작고 사소한 준비들은 삶의 모든 통제권을 빼앗긴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피해자에게 유일하게 남은 내 삶의 주도권이라는 감각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많은 생존자들이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는 원래 신중한 사람이야. 혹은 누구나 비상 계획 하나쯤은 있어야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깔린 깊은 두려움의 존재 여부가 바로 그 차이를 만듭니다. 만약을 위한 비상 가방은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르시시스트 학대 생존자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언제든 닥칠 수 있는 현실에 대한 처절한 준비입니다. 두 번째, 병적인 대칭과 질서에 대한 집착입니다. 벽에 걸린 액자가 아주 미세하게 비뚤어져 있을 때 참을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시나요? 언제 어디서 갈등이 폭발할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살아남았다면 당신은 어떻게든 붙잡을 수 있는 안정감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생존자들에게 그 안정감은 바로 자신의 주변 환경을 완벽하게 정돈하고 대칭을 맞추고 질서정연하게 유지하는 것에서 옵니다. 몸은 기억한다의 저자 베셀 반데어 콜크 박사는 트라우마 생존자들이 자신이 겪었던 예측 불가능성을 보상하기 위해 종종 자신의 환경에 인위적인 구조를 만들어낸다고 설명합니다. 당신의 과거가 감정적인 폭발과 수시로 바뀌는 규칙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물건들을 완벽하게 줄 세우는 행위는 무너진 균형을 회복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경험 속에서 무질서는 단순히 방이 더러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곧 닥쳐올 위험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대칭에 대한 집착은
단순히 깔끔함을 추구하는 성격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때 완전히 통제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세상에서 통제감을 되찾으려는 눈물겨운 노력의 증거입니다. 책 몇 권을 가지런히 정리하거나 가구를 완벽하게 정렬하는 것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준다면 그것은 결코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세 번째,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 숨겨둔 귀중품입니다. 당신의 모든 움직임, 특히 재정적인 부분을 통제하는 사람과 함께 살았다면 당신은 얼마 남지 않은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법을 배웁니다. 오래된 책 속에 비상금을 숨기고 시리얼 상자 안에 여권을 감추거나 소파 쿠션 밑에 중요한 서류를 넣어두는 것처럼 말입니다. 숨겨진 학대로부터의 치유의 저자 셰넌 토마스는 재정적 통제가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덫에 가두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흔한 전략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돈의 흐름을 막음으로써 피해자의 발을 묶고 의존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귀중품을 숨기는 행위는 망상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단돈 1,000원을 쓰는 것조차 해명해야 했거나 언제든 내게 꼭 필요한 물건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어본 적이 있다면 비밀 은닉처를 만드는 것은 당연한 본능이 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그 지옥 같은 관계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 후에도 여전히 그 습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트라우마는 우리의 뇌를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도록 길들입니다. 비록 지금은 위험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말이죠. 어쩌면 약간의 대비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다만 어디에 무엇을 숨겼는지는 꼭 메모해두는 편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모든 것의 여분을 비축해두는 습관입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 생존자들에게 여분의 물건을 쌓아두는 것은 건망증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전함을 느끼기 위한 방어기제입니다. 통제를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과 함께 살다 보면 아주 평범한 일상의 물건들조차 당신을 무력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외출해야 할 때 일부러 열쇠를 잃어버리고 외부의 도움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폰 충전기를 숨기고 당신의 통제권을 상기시키기 위해 소중한 개인 물품을 버리는 식입니다. 강압적 통제 전문가인 크리스틴 코키올라는 가해자들이 두려움과 의존성을 심어주기 위해 자원에 대한 접근을 조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칫솔부터 중요한 서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의 여분을 보관하는 것은 단순히 편리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조용한 저항 행위입니다. 만약 당신의 옷장이 작은 편의점처럼 보인다고 해서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것은 혼란이 아니라 당신이 지켜낸 안전의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 실용성이 아닌 정서적 안정감에 따른 정리입니다. 물건을 가장 실용적인 곳이 아닌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곳에 보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가장 아끼는 머그컵이 부엌이 아닌 침실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한때 부엌이 비난과 통제의 전쟁터였다면 말이죠. 중요한 서류들이 서재의 파일 캐비닛이 아닌 침대 옆 협탁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가해자가 당신의 서류를 몰래 뒤지는 습관이 있었다면요. 심리학자이자 트라우마 전문가인 테마 브라이언트는 학대 생존자들이 자신의 환경에 대한 통제감을 되찾기 위해 종종 안전 중심의 습관을 발달시킨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건망증이 심하거나 정리를 못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당신은 자신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을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 브루스 페리는 우리의 뇌가 장기간의 스트레스나 공포를 겪은 후에는 논리보다 정서적 안전을 우선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신발은 신발장이 아닌 소파 옆에, 가장 좋아하는 책은 책장이 아닌 차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방식이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면 그 머그컵이 어디에 있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6번째, 모든 것에 라벨을 붙이는 습관입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대방을 끊임없이 조종하여 스스로의 기억, 판단, 현실 감각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정서적 학대입니다. 내가 예민한 거야. 그런 말 한 적 없어. 이게 다 널 위해서야. 와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들으며 살아왔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믿는 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것에 라벨을 붙이는 것은 바로 이 상처에서 비롯된 대처 방식입니다. 모든 서랍, 모든 상자, 심지어 아주 작은 물건에까지 상세한 라벨을 붙여놓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에 있는 것이 맞아. 내 기억이 틀리지 않았어라고 스스로에게 확인시켜주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나르시시즘 전문가인 라마니 두르바술라 박사는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피해자가 자신의 직감과 인식을 신뢰하기 어려워지는 혼란의 안개를 만들어낸다고 말합니다. 라벨링은 그 안개 속에서 명확성을 되찾으려는 시도이며 감정적인 자기 보존의 한 형태입니다. 나는 미치지 않았어. 이것이 현실이야 라고 외치는 라벨과 규칙으로 쌓아올린 감정의 요새인 셈입니다. 7번째, 감정적 유발 요인에 따른 색상 구분입니다. 이것은 라벨링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특정 색깔이 특정 감정이나 기억과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으로 분류된 서류들은 긴급하거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들, 파란색은 평온하고 안전한 것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기 좋게 정리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감정적인 지뢰밭을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를 자극할 수 있는 물건이나 서류를 마주하기 전에 색깔을 통해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고 하루를 예측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려는 무의식적인 노력입니다. 마지막 8번째, 물건을 조용한 경보기로 배치하기입니다. 방에 들어서는 순간 무언가 미세하게 달라졌음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소한 실수 하나가 엄청난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끊임없는 감시 속에서 살았다면 당신은 자신만의 공간을 모니터링하는 특별한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의도적으로 살짝 비틀어 놓거나 신발을 특정한 각도로 두거나 의자를 중심에서 약간 벗어나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장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내 공간에 침입했는지를 알려주는 조용한 경보기입니다. 주디스 허먼 박사는 과잉 경계가 장기간의 위험 노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이로 인해 생존자들은 주변 환경의 미세한 변화에 극도로 예민해진다고 설명합니다. 누군가 그 물건을 단 1cm라도 움직였다면 당신은 즉시 알아차립니다. 수년간 사생활을 침해당한 후 이러한 인식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체계가 된 것입니다. 당신이 공간을 정리하는 방식은 단순한 습관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회복 탄력성과 생존의 증거입니다. 숨겨진 비상자금, 여분의 계획, 완벽하게 정렬된 물건 하나하나는 한때 예측 불가능한 혼돈에 맞서 당신을 지켜준 방패였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이러한 패턴들을 인식하고 이제 어떤 것이 여전히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 어떤 것을 놓아주어야 할지 스스로 결정할 때 시작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공간을 안정과 자유, 그리고 평화를 반영하는 곳으로 재창조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정리하든 그곳이 당신이 온전히 통제하는 당신만의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방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공간 안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우면 됩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누군가의 공간을 들여다보는 것은 때로는 그 사람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유난히 깔끔하게 정돈된 책상, 혹은 반대로 무엇 하나 제자리에 있지 않은 듯한 방.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그 사람의 성격이나 취향 문제라고